네, 미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우리 상공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B-52는 미군이 주력 폭격기로 3대 핵 우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욱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B-52 전투기가 우리 공군 전투기와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양 위원님. 예, B-52 폭격기는 보시다시피 사실 뭐 여객기 정도 크기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폭격기 중에서 가장 많은 폭탄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52 폭격기가 처음에 등장한 건 이제 1955년입니다. 원래 이 B-52 폭격기는 핵 폭격기로서 등장을 했고, 네. 그 냉전 시절 초기에는 저게 핵미사일을 장착한 다음에 하늘에서 이 초계 비행을 했습니다. 그 임무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소련이 ICBM 등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을 했을 때 이 대기하고 있던 항공기에서 핵폭탄을 떨궈서 적에게 보복을 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처음에 이제 저 항공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744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었는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이 항공기가 나온 지 거의 한 70여 년 가까이, 그러니까 60여 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한 78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막강한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는 폭격기 3총사가 있습니다. 네. B-52와 그 다음에 나온 B-1, 그다음에 B2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B-52가 보시다시피 저렇게 여객기처럼 생겨서 장기간 하늘에 채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B-1이라는 폭격기는 굉장히 좀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가변익이라고 해서 날개를 펴고 접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얘는 빨리 예를 들어서 적 상공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폭탄을 떨구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경우에는 이제 전쟁 초기에 그 적의 방공망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고 침투에 들어가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52, B-1, 그다음에 B-2 이렇게 폭격기 3총사가 이제 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B-52가 가장 미국 그 폭격기 전력의 네.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했다라는 의미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B-52 전투기 예상보다 이렇게 빠르게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의미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북 억지력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미 공조 체제는 확고하고 한미 양국의 이번에 수소폭탄에 대한 응징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주는 우위력 시위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B-52 폭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양혁 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김정은이를 비롯한 북한 그 지휘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유사시에 B-52가 과거에 이제 여러 차례 전쟁 그 위험 이렇게 위협을 할 적에 네. 뜬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굉장히 북한에서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꼈고 하늘의 요새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폭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상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북한에서 어떤 특이한 동행이 포착되는 것은 아닐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은 북한이 뭔가 할 조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네. 이제 이 패스 비행이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뭐 북한 상공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공 쪽에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조준한다거나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사실 이제 아까 저 비행의 형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저공 비행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전투기와 함께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 전술 행동이 아닙니다. 실제 B-52 같은 폭격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로 잡을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떨구고,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떨궈야지 지상의 대공 미사일이라든가 화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저공 비행을 했다. 그다음에 네. 옆에 전투기가 하나씩 이제 저게 그 화면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면은 지금 F-15K 전투기와 그다음에 KF-16 전투기가 옆에서 양쪽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F-15K라는 건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한 그 거의 폭격기급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고, KF-16은 대한민국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주력이자 핵심인 기종입니다. 이것이 같이 비행을 하고 그다음에 B-52가 그 전술 상황과 맞지 않게 저고도로 비행을 했다라는 거는 네. 한마디로 이러한 능력을 갖고 너희를 언제든 때릴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당연히 어떤 북한으로서는 메시지를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아까 뭐 전학현 차장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니까 2013년 그 2월에 그 핵실험이 있고 난 다음에
거의 뭐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주 만에 이제 B-52가 한반도 상공에 왔습니다. 네. 와서 이제 비행을 하고 지나가니까 김정은이가 지하 벙커에 숨고 들어가가지고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랄까 미국을 때릴 수 있다 하면서 뭐 미 본토 타격 계획이라는 그림이 보이는 지도를 보여주면서 네. 일부러 그렇게 이제 뭐 허세를 부린 적도 있긴 하지만 근데 네. 또 그게 반대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김정은이 굉장히 이 뭐 김정은 포함한 북한 지도부가 B-52와 같은 전략 폭격기를 굉장히 무서워한다.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B-52의 네.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왜 그 미루나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판문점에서 우리 그러니까 미군 네. 주한미군 이제 장교 2명을 북한군이 살해했던 그 사건. 그때 있었을 때 미국이 보냈던 것도 B-52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항모 전단 2개와 함께 B-52 폭격기를 이제 파견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은 위협을 느꼈고 결국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 사과를 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B-52가 보여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저게 실제 뭐 전쟁이 와서 할 때도 굉장히 핵심적이고 강한 전력이긴 하지만은 일부러 적어도 비행을 함으로써 명확하게 더 이상 이런 부분을 용납할 수가 네. 없다는 네. 뭐 미국과 한국 당국의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요. 이제 B-52 폭격기가 얼마나 이제 무서운 거냐면은 90년대 초에 사막의 폭풍이 나고 중동전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장 위력을 발휘한 폭격기가 바로 B-52 폭격기라.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남중국해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무력 시위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미국이 맨 먼저 보내는 전폭기가 바로 폭격기가 B-52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B-50 폭격기가 떴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든지 지금 세계에서 최강의 폭격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미 군사력의 상징이 바로 저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얘기는 네. 이게 미국이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북한에 대해서 직접 핵무기로 말하자면 응징 보복까지 할 수 있는 주로 3대 전략 핵 폭격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B-52에 장착할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미사일은 물론이고 벙커버스터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B-52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군이 가진 폭격기 중에 가장 많은 폭장량을 장착을 합니다. 31톤 정도 장착을 할 수 있는데 B-2 폭격기가 한 18톤 정도 장착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장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원래 B-52는 원래는 이제 핵 폭격기로 폭탄만을 떨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미소의 당시에 그 전략 감축 협정에 의해서 폭격기 대수를 제한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핵 폭격기로서 기능보다는 그러니까 정밀한 무기를 타격할 수 있는 네. 그런 폭격기로 성격이 또 이제 한 70년대, 80년대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한 뭐 80년대쯤 되면은 토마호크와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렇게 순항 미사일에 발사하는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제이담이라고 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 폭탄의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왜 IS에 대해서 미국이 폭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무인기 폭격이 가장 많지만은 그 이외에도 저 B-50이나 아니면 B-1과 같은 폭격기들이 떨구는 폭탄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특히 B-52 같은 경우는 지난번 왜 그 대테러 전쟁 때 그러니까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에 있어서 그 폭탄의 대부분을 사실 저 B-52가 담당할 만큼 굉장히 핵심적인 기종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5년도부터 처음 실전 배치가 됐는데 네. 할아버지가 타고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타는 3대가 타는 이제 폭격기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이게 워낙 기종이 쓰기가 좋다 보니까 미국이 진작에 사실은 이 기종을 폐기를 시켰어야 되는데 2045년까지 쓰려고 지금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90년을 지금 운용을 할 그런 폭격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저기에 장착되는 폭탄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벙커버스터도 일반 벙커버스터 폭탄이 아니라 슈퍼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이 네. 슈퍼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은 폭탄 자체 무게가 14톤에 이릅니다. 그 14톤 정도의 막강한 무게로 네. 지표를 뚫고 들어가서 굉장히 밑으로 들어가는데 지하 200m까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김정은이 아무리 지하 벙커 밑에서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폭탄이 정확히 그걸로 타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누르는 힘에 의해서 거기서 압사돼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 슈퍼 벙커버스터 폭탄을 운영할 수 있는 게 B-52와 B-2기 때문에 저것이 뜰 때마다 김정은 그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B-50이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인 것 같은데요. 북한이 그동안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지만 우리 대북
그 심리전 방송이 재개된 데다가 이제는 B-52 폭격기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초기에 이제 방송을 재개하니까 이게 방송밖에 없느냐, 대북 방송밖에 말하자면 대북 응징과 압박할 게 그거밖에 없느냐. 네.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면에서는 이제 심리전 방송을 통해서 북한을 제압하고 다른 일면에서는 저렇게 B-50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첨단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런 초강경 수단으로 응징과 압박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즉 군사력을 통해서 직접적인 큰 수준의 대북 우리 대남 도발을 하게 하는 상당히 심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아주 북한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군사 응징 준비 동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네. 오히려 북한이 어설픈 자극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저런 거를 갖다가 초기 단계부터 아주 지금 불과 4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만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 또 좀 짚어보겠습니다.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지금 주력 항모는 니미츠급이라는 항모가 있고요. 네. 그거에 이제 그 다음 급으로 그 제럴드 포드급이라는 항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항공모함이란 것은 약 9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를 하고 다닐 수 있는 그야말로 떠다니는 해상 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모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상대방에게 그 뭐라 그럴까 기선제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항모가 움직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해상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공해상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자신이 타격하고자 하는 나라 혹은 겁을 주고자 하는 나라의 근처 공해상에서 배치하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공군 기지가 하나 그 앞에 배치돼서 앞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느끼는 압박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론 네. 90여 대의 항공기가 전부 다 전투기는 아닙니다. 한 실제 한 50여 대 정도가 전투 폭격 임무에 투입될 수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의 분량만 하더라도 거의 뭐 1개 그러니까 2개, 3개 이상의 전투 비행, 그러니까 한 4개 정도의 전투 비행 대대가 있는 거고 한 개 비행단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의 그 예를 들어서 중소국가 같은 경우는 전투기를 합쳐놓은 숫자만큼 혹은 그 나라 공군력의 절반만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전개가 돼서 작전을 한다. 그다음에 언제든 우리를 때릴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느끼는 그런 압박감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항모 이외에도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잠수함, 잠수함요? 잠수함 같은 경우 그런데 잠수함도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원잠과 전략 원잠이라는 게 있는데 공격 원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실 그 적의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잠수함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뢰만 장착하고 적 잠수함만 공격했지만 요즘은 그 전략 원잠 안에 그러니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들이 장착이 됩니다. 근데 그 순항 미사일의 탄두로는 일반 탄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핵이 장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 미사일을 쏘는 전략 잠수함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잠수함들이 일단 대한민국의 그 근해에 추가 배치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우리의 그 항구 같은 데도 대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전략 잠수함이라는 게 원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 원잠이란 건 뭐냐면은 폴라리스와 같은 SLBM.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제대로 된 그 핵 미사일입니다. SLBM을 한 20여 발, 24발 장착한 그런 잠수함 같은 것이 공해상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얘는 그 SLBM의 사거리가 포세이돈 3 미사일 같은 경우 사거리가 거의 한 700, 8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타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이 폭격기 전력 중에서 제일 센 건 아직 카드를 안 꺼내 들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여러 차례 언급됐던 B2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의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적의 방공망이 살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북한의 방공망이 멀쩡히 살아있는 경우에도 침투에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느끼는 공포심은 더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스컬레이트 되고 더 고조가 되고 그다음에 더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B2도 와서 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전략 무기가 단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중국 등 좀 다른 주변국들을 자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저렇게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북한의 응징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중국에게는 일정 수준 자극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네. 저런 미국의 어떤 무력 시위성 대북 압박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중국이 표명한 기본 입장, 즉 한반도의 비핵화, 그다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네. 이 세 개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정책의 기조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바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말라. 이 소리는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서 지나친 군사적인 압박을 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B-52를 동원한다. 이걸 중국 입장에서는 지나친 조치다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중국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B-52와 같은 전략 자산을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지나치다. 그래서 미국에 하여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왜 무력 시위를 이렇게 앞세우냐, 네. 이렇게 빨리, 더군다나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내심 불만을 표명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중국이 불만을 표명한다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서 강력한 응징, 강력한 압박,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는 것이 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G2 위상에 맞는 외교적인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제 수소탄 실험 이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위적 조치였다.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거는 이제 북한의 상투적인 자기네 왜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되냐. 북한은 핵 개발의 정당성, 당위성을 네. 선전하는 것입니다. 네. 즉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북한은 불법으로 말하자면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즉 핵무기를 갖지 말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네. 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하냐면은 그래야만이 육자에서 얘기하는 북한의 이 비핵화 의지가 잘못된 것이다. 즉 자기네는 핵무기를 공격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핵무기를 앞세워 가지고 네.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는 정책, 즉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유적인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정당한 무기니까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의 정당한 무기 개발에 대해서 비난하고 제재를 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논리적인 명분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는 자위적 조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민무력비를 전격 방문해가지고 자위적 네. 조치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 핵무기를 갖는 거를 시비하지 말고 네. 미국이 저렇게 적대시 정책을 폐지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해주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보듯이 미국이 저렇게 엄청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거가 잘못된 것이니 이런 거를 국제사회가 비난해달라. 네. 이런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모두 철수된 바 있는데요. 아무리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문제,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 좀 비핵화 원칙을 깼다라는 비난을 자초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비핵화는 지금 북한이 깬 거죠. 북한이 깬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난리를 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에서 분명히 이제 뭔가 어떤 형식으로든 딴지를 걸 겁니다. 이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인식을 시키고 동의를 얻고 가져가는 것. 그게 우리와 북한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저는 뭐 생각은 상대방이 핵을 개발하고 막 멋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발 못하고 손 놓고 있으면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게임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어떻게 국제사회 여론을 주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위협에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채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양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그런 그 바탕까지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지금 바로 우리 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 해야 될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응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로 북한이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포괄적인 제재 방안 이렇게 지금 우리 아주 그 기본
전제는 아주 정책의 기존 잘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그런 대북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포괄적인 제재 방법에는 종래와 같은 이렇게 경제 제재 중심의 조치에서 군사적인 외교적인 또 이 경제도 이 포괄적인 경제 제재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리가 선택이 가능한 모든 제재 조치를 총망라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단순한 제재 이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앵커분께서 질문하신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우리는 이미 20여 년 전에 금방 실천했어요. 전술핵무기를 미국에 다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서 이미 파괴됐고 한반도 비핵화 추구하는 목표도 이제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목표는 불가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건지 중요한 것인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서 한반도 평화가 깨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국제 평화에 기하는 것인지를 국제사회가 제대로 인식하게끔 우리가 설득 논리와 명분, 이론적인 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는 국제사회와 또 우리 우방국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허실을 갖다가 분명히 짚고 그 다음에는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길밖에는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